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1945년 7월 16일 새벽의 뉴멕시코 사막. 인류는 처음으로 핵폭탄이 터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 보랏빛 섬광은 한 도시를 지을 수 있는 파괴력이었지만 동시에 이 무기가 오히려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함께 태어났죠. 그로부터 80년, 우리는 세계대전 없이 긴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핵무기가 평화를 지켜준 걸까요? 아니면 미국의 군사력, 유럽의 무임승차, 독일과 일본의 자기 검열이 만든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제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투기, 탱크가 아니라 드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 그런데 정작 이 기술을 만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국가와 군대에서 등을 돌리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배달앱과 SNS에 쏟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쟁을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평화주의라는 말로 눈을 돌리고 있는가? 핵시대의 종말 이후 누가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고 누가 그것을 통제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4장에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역설적으로 가장 긴 평화를 가져왔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그 핵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핵시대의 종말이 세계 권력 구도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바로 핵폭탄이죠. 이 무기의 등장은 인류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실존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절대적인 공포가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를 가져온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평화에 너무 취해서 그걸 지키는 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라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공포를 통한 평화. 아니 대체 어떻게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역설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그 기묘한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 발명품이 너무 끔찍해서 오히려 전쟁을 끝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핵시대가 오기 수십 년 전에 이미 공포가 억제력이 된다는 개념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핵무기의 공포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히로시마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그 섬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희생자들 피부에 입고 있던 기모노의 꽃무늬가 그대로 화상으로 새겨졌다고 해요. 바로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함이 강대국들이 서로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든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역사학자 존 루이스 게디스는 이 현상을 두고 이 시대를 긴 평화, The Long Peace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80년 동안 세계 대전이 없었으니까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 평화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주제, 안일함의 대가입니다. 긴 평화가 어떻게 서방 세계를 말하자면 무장해제시켜 버렸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미국은 GDP의 3.5%를 국방비에 썼는데 유럽 동맹국들은 고작 1.5%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상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안보에 공짜로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EU의 조셉 보렐 대표가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분재군대라고. 딱이죠? 보기엔 그럴듯한데 막상 진짜 위기가 닥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품 같은 군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엔 깊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끔찍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군사주의랑 선을 그었죠. 정말 숭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버린 동맹국들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장의 승패를 가를 기술,
바로 실리콘밸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실리콘밸리의 국방 기피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실리콘밸리는 뭘 만들고 있죠? 동영상 공유 앱, 광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요. 정작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AI 억지력이나 자율 시스템 개발에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야망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십자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4년 미국 국방 예산 중에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AI에 투자하는 돈이 고작 0.2%입니다. 0.2%요. 이건 뭐 아직도 비행기랑 탱크 사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바로 최근 오픈 AI 사건입니다. 회사가 군사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펜타곤이란 일하지 말라고 시위까지 했어요.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바로 그 펜타곤의 힘 덕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경쟁자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삶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0대 때 문화대혁명 때문에 동굴에 살면서 강제 노역을 했어요. 친누나는 홍위병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권력과 생존은 우리 서방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겁니다. 저널리스트 앤 애플바움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저절로 굴러가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는 없다. 규칙이 있으려면 그 규칙을 강제할 집행관이 있어야 한다. 서방은 이 질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AI 자율무기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만들어도 우리의 적들은 반드시 만들 거거든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결국 그 무기를 통제하는 건 누가 될 것인가? 목표는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과 동맹국들이 모든 역량을 합쳐야 합니다. 둘째, 낡아빠진 탱크나 전투기 같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AI로 투자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정교한 전장 AI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80년의 평화가 혹시 우리를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서 정작 그 평화를 지킬 힘조차 잃게 만든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핵시대가 남긴 긴 평화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무거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 질서가 유지된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시대를 통째로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문제는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지 말지가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이 앞으로의 평화와 전쟁을 가르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 발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답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